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탐욕의 고통,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중화함경에서는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탐욕 있는 곳에 집착이 있고 집착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담마파다에서는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다. 많이 가진 자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자이고 적게 가진 자라도 만족할 줄 알면 부유한 자다. 강남 펜트하우스 39층. 성수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손에 든 수면제 한 봉지를 응시했다. 연매출 500억의 IT 기업 대표인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포르쉐, 롤스로이스 팬텀, 그리고 제주도 별장까지.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성수야,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게. 3시간 전 아내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그렇게 단호한 표정을 짓는 걸 봤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빠서.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한 게 몇 번이나 돼? 현수가 아빠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야. 성수는 변명하려 했다.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라서 올해만 버티면 더 여유로워질 거라고. 하지만 수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 현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너는 중국 출장 갔고, 지우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도 너는 회의 중이었어. 성수는 대학 동기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불과 15년 만에 대기업으로 키워냈다. 하지만 그 성공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었다. 10년 전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성수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 18시간씩 일했고 주말도 없었다. 직원들에게는 냉정했고 실적이 나쁘면 가차없이 해고했다. 그때 성수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경계하신 탐욕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만을 탐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미래의 불안만을 키운다. 김 팀장,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의 80%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변명 말고 결과만 말하세요. 결과가 안 나오면 자리를 비켜줘야죠. 성수의 차가운 말에 창립 멤버 15년 근속의 김 팀장이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성수는 개의치 않았다. 감정이 개입되면 사업이 망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달려온 결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과와 부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인연과보, 모든 사물은 원인과 인연에 따라 항상 결과와 가품이 일어난다. 인연과보는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인연과보는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 2022년 여름, 성수는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무시했다. 다음 주에 중요한 투자 유치 미팅이 있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성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대표님, 직원이 119에 신고했고 성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성수는 황당했다. 겨우 44세인데 심장병이라니.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원인입니다. 완전히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해요.
하지만 성수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에 매달렸다. 회사를 떠날 수 없었다.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경고하셨다. 탐욕에 빠진 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 욕망의 불길이 자신을 태우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더 많은 땔감을 던져 넣는다. 다음 해 초 아들 현수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아내 수연은 밤낮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성수는 몇 번 병문안을 온 것이 전부였다. 현수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고생할 때도 성수는 회의실에 있었다. 아내 수연이 전화로 울면서 여보, 제발 한 번만 우리 현수 보러 와줘. 현수가 매일 아빠를 찾아 라고 했지만 성수는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 그리고 내가 가면 뭐가 달라져? 현수병은 의사들이 고치는 거야.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정신 차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현수 병원비라도 걱정 없이 낼 거 아니야. 지금 뭐가 중요한 줄을 몰라? 하며 단번에 거절했다. 당신에게는 회사가 가족보다 소중한 거지? 우리 현수보다 돈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지금 힘든 건 알지만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현수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놈의 돈 얘기만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현수가 원하는 건 아빠라고. 당신은 정말 아빠도 아니야. 잠깐 병원에 오는데 며칠이 걸려? 몇 시간이 걸려? 잠깐 왔다 가면 될 텐데. 이건 엄연한 성의 문제지. 시간 문제가 아니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내가 일하는 건 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몰라. 하지만 성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건데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돈으로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함께하는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이다. 그리고 2023년 11월 성수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먼저 주요 직원들이 대거 퇴사했다. 성수의 비인간적인 경영 방식에 지친 것이다. 핵심 개발자들이 나가면서 신제품 출시가 연기되거나 큰 차질을 빚었다.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투자자들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 철회가 잇따랐다. 그 영향으로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설상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직원의 유족이 회사를 고발했다. 언론에서 독재적 경영이라며 연일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합니다. 상무의 말에 성수는 분노했다. 망한다고?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내가 맨손으로 일군 회사를 누가 망친다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12월,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성수는 이제 혼자였다. 아내와 아이들은 떠났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자 모두 연락을 끊었다. 회사도 없었다. 성수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저런 못된 투자자들, 저렇게 하니까 돈도 못 벌고 일이 안 되지. 아니야, 원인은 그 능력 없고 한심한 직원들이야. 갈 곳 없는 것들 받아주고 일 가르쳐 놨더니 뒤통수 치고 회사를 다 그만둬?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밖에 못 살지. 오랫동안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성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비참하고 참담했다. 그때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성수야,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란다. 마음이 풍족해야 진짜 부자지. 당시에는 할머니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할머니가 옳았다. 이 순간 성수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다. 탐욕의 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던져 넣어도 꺼지지 않는다. 오직 만족을 할 때만 그 불이 꺼진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성수는 수면제를 내려놓았다. 죽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다음 날, 성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현수는 다행히 항암 치료가 잘 되어 회복 중이었다. 아빠, 6개월 만에 본 아들이 많이 말랐지만 여전히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현수야, 아빠가 미안해. 이제 매일 함께 있을게. 수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성수를 바라봤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는 작은 빌라에 월세로 이사했다. 고급차들도 모두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어서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이전 생활 수준에 비하면 초라했다. 하지만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사업하면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알게 되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이 행복을.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1등 했어. 딸 지우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성수는 깨달았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진정한 성공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금고에 쌓인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평화다. 1년 후, 성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카페는 작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부자이다. 부처님 말씀. 어느 날, 예전 직원이 카페를 찾아왔다. 대표님, 아니, 사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예전보다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은 훨씬 편하고 풍요로워.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어요? 성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나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성수는 이제 비슷한 처지의 사업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다라고.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 마음은 항상 가난한 거예요. 성수의 카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업가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한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세요. 탐욕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성수는 이제 확신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라는 것을. 탐욕이 사라진 마음에는 자비가 깃든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는 평화가 깃든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성수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성냄의 파괴력,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면 고통만 증가한다. 분노를 분노가 아닌 것으로 이기는 자가 승리자다. 상응부 니까야. 분노는 숫덩이를 맨손으로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자신의 손이 탄다. 담마파다. 참을성이 최고의 고행이다. 참을성이 최고의 열반이다. 담마파다. 새벽 2시, 미영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오늘도 학교에서 화를 냈다. 올해는 3학년 담임을 맡았다. 교편 잡은 지 15년째. 그녀는 완벽주의 교사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 뒤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숨어 있었다. 야, 준호. 숙제 안 해왔지? 또, 오늘 오후, 미영은 숙제를 안 해온 준호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뭐 하시는지 알고 있지?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하는지 생각해봤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준호는 어머니가 아픈 할머니를 간병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숙제를 도와달라고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영은 그런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결과만이 중요했다. 그 순간 미영은 부처님이 경계하신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분노는 지혜를 태우고 자비를 태우고 마침내 자신마저 태운다. 미영의 분노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완벽주의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1등을 해야 했다. 2등을 하면 왜 1등을 못했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미영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어야 해. 절대 남보다 못하면 안 돼. 그 말은 미영의 마음 깊숙이 박혔다. 남보다 못한 것, 완벽하지 않은 것은 곧 실패를 의미했다. 그리고 실패는 곧 버림받는 것을 의미했다. 대학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미영은 항상 최고여야 했다. 그래서 남들의 실수나 게으름을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한 후배나 학생들의 실수에는 가혹했다. 부처님은 이미 그 원인을 아셨다. 분노의 뿌리는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온다.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남편 상훈과 딸 예은, 아들 현우는 매일 미영의 분노를 견뎌야 했다. 현우야, 방 정리 안 했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엄마가 항상 숙제를 먼저 끝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숙제하고 있었어요. 숙제는 핑계야. 방 정리는 10분이면 되는 거잖아. 미영이 소리를 지르자 현우가 움찔했다. 11살 아이에게는 엄마의 화난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무서웠다. 여보, 애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냐? 어차피 숙제해놓고 하면 되잖아. 남편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애들 편만 드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도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뭘 알아?
미영의 화살은 이번에는 남편에게 향했다.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말해봤자 더 큰 싸움만 날 뿐이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였다. 집안에 분노가 있으면 평화가 사라진다. 분노는 전염병과 같아서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온 가족을 병들게 한다. 미영의 분노는 온라인에서도 폭발했다. 교육 관련 카페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참지 못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너무 방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을 안 듣죠. 미영의 글에 한 엄마가 댓글을 달았다. 선생님, 요즘은 아이들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대세 아닌가요? 이 댓글을 본 미영은 즉시 반박 댓글을 달았다. 개성 존중. 그게 무례함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아이에게 무슨 개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온라인 논쟁이 시작되면 미영은 밤새도록 댓글 전쟁을 벌였다.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말로 남을 공격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공격받는다. 말의 칼은 몸의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낸다. 계속되는 분노는 미영의 건강을 갉아먹었다. 혈압이 올라가고 위궤양이 생겼다. 밤에는 잠들지 못해 수면제를 먹어야 했다. 선생님,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이대로 가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도 미영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신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미영은 복도에서 동료 교사 은주와 마주쳤다. 미영아,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해. 내가 예민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좀 부드럽게. 은주야, 너는 애들한테 너무 관대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습게 보는 거야.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영과 얘기하면 항상 이런 식이었다. 2023년 10월, 미영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자 미영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데 그 순간 맨 뒤에 앉아있던 지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지수야, 지수야.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놀랐다. 지수는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구급차가 와서 지수를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수는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고 큰 소리에 트라우마 반응을 보인 것이었다. 미영의 화난 목소리가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다. 그때 미영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다. 한 번의 분노가 100번의 선행을 무너뜨린다. 분노는 가장 빠르게 공덕을 파괴하는 독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영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지수 사건이 충격적이었다. 저녁 식사 중에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기나, 엄마가 무서워. 뭐라고? 엄마가 화낼 때마다 심장이 막 뛰어. 학교 가기도 싫어. 현우의 고백에 미영은 당황했다.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 응. 친구들도 우리 엄마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해.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지수와 같은 트라우마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박혔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제자는 스승의 거울이다. 분노하는 어른을 보고 자란 아이는 분노를 배운다. 그날 밤,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돌아봤다. 왜 자신은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사실 미영의 분노 밑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완벽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15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한 번도 자신의 분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분노의 뿌리를 찾아라. 대부분의 분노는 자신의 상처에서 온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분노는 계속 반복된다. 다음 날, 미영은 교장실을 찾았다. 교장 선생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이요? 네, 분노 조절에 대한 상담을요. 제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장은 놀랐다. 미영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네, 이 선생님 잘 생각하셨어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단점이나 성격을 신중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남들의 말이나 조언도 안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건 저도 배울 점입니다. 미영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분노의 뿌리를 찾아보라고 했다. 분노는 대부분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상담을 통해 미영은 자신의 완벽주의가 아버지의 기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완벽주의가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상담사가 미영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할 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렇게 생각하라.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미영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잠시 멈춰서 생각했다. 분노는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잡고 있으면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분노를 내려놓으려 노력했다. 몇 달간의 상담 후 미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쉬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또 숙제를 안 해온 준호를 마주쳤다. 예전 같으면 즉시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준호야, 숙제 안 해온 이유가 있지? 미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준호가 놀랐다. 선생님,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가 밤늦게까지 병원에 계세요.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꼈다. 부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분노를 녹인다. 이해하는 마음 하나가 원한을 치유한다. 집에서도 미영은 변했다. 현우가 방 정리를 안 했을 때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현우야, 방 정리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화났네요? 응,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화내지 않을게. 현우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안겼다. 미영은 아이의 작은 몸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느꼈다. 남편 상훈도 변화를 느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어. 나도 그래. 화내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깨달았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집안의 분노가 사라지면 평화가 깃든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을 변화시킨다. 1년 후, 미영은 완전히 다른 교사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대신 고민이 있으면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다. 교실 벽에는 작은 글귀가 붙어 있었다. 참을성이 최고의 고행이다. 부처님 말씀. 어느 날, 지수가 미영을 찾아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뭘 고마워해. 선생님이 변하신 후로 학교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지수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 미영은 다른 교사들에게 분노 조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분노는 정말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노는 숯덩이를 맨손으로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먼저 자신의 손이 탄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미영은 이제 자비로운 교사로 불린다. 아이들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대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준다. 학부모들도 변화를 느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선생님이 자상하다고 하네요. 미영이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진짜 교육이죠. 분노는 정말 자신을 태우는 불이었다. 그 불을 끄고 나니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미영은 이제 알았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교무실 책상 위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분노를 분노가 아닌 것으로 이기는 자가 승리자라. 자비로 분노를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 미영은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이제 미영은 전국 교사 연수에서 분노 조절과 자비로운 교육에 대해 강의한다. 선생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승리보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다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요? 한 젊은 교사가 물었다. 화가 날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분노는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잡고 있으면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그리고 3번 깊게 숨을 쉬며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분노가 나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미영의 강의를 들은 많은 교사들이 변화했다. 분노 조절을 배우고 아이들을 더 자비롭게 대하게 되었다. 미영은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아침 명상, 매일 출근 전 10분간 자비 명상을 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아이들이 평안하기를. 분노 일기, 화가 날 때마다 일기를 써서 원인을 분석했다. 왜 화가 났는가? 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인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비로운 말하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어를 실천했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거친 말은 돌아와서 자신을 해친다. 미영의 변화는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가 속한 학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선생님, 요즘 아이들 표정이 밝아졌네요. 동료 교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아이들도 자비로워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도 줄어들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니 아이들도 서로에게 덜 공격적이 되었다. 집에서도 미영의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엄마, 부처님이 누구예요? 현우가 궁금해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야. 화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 그럼 엄마가 화내지 않게 된 것도 부처님 때문이에요. 그렇지. 부처님 말씀 덕분에 엄마가 달라진 거야. 현우가 환하게 웃었다. 외은도 마찬가지였다. 엄마처럼 저도 부처님 말씀을 보고 실천할 거예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해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친절하다고. 남편 상우는 아내의 변화에 감동했다. 여보,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2600년 전 말씀인데 지금도 이렇게 유효하다니. 그들은 미영에게서 배운 자비로운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와 말했다. 부처님 말씀을 잊지 마. 분노를 분노가 아닌 것으로 이기는 자가 승리자다. 아이들에게 화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미영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분노 조절로 학교를 바꾼 교사라는 제목으로 교육 전문지에 실렸다. 많은 학교에서 미영을 초청해 강의를 요청했다. 그녀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 형성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죠. 미영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분노 조절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저도 한때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그 독을 자비라는 약으로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영은 이제 확신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도 얼마나 절실하고 유효한지를. 현대 사회는 분노가 넘쳐납니다. SNS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는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해로 돌아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만 제대로 실천하면 이 모든 분노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미영의 삶은 부처님 가르침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분노라는 독을 자비라는 약으로 완전히 치유한 것이다. 미영의 교실에는 지금도 그 글귀가 걸려 있다. 분노를 분노가 아닌 것으로 이기는 자가 승리자다. 부처님 말씀. 후임 교사가 그 글귀를 보며 물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미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승리법이죠. 분노는 정말 자신을 태우는 불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감롯으로 그 불을 끈 미영. 그녀의 삶은 이제 자비의 빛으로 가득했다. 참을성이 최고의 고행이요. 자비가 최고의 지혜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은 자, 그가 진정한 교육자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미영은 진정한 스승이 되었다. 무명의 어둠, 무지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다. 무명이 모든 번뇌의 뿌리다.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서 식이 일어난다. 12연 기법, 올바른 견해가 깨달음의 시작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팔정도, 진리를 찾는 자는 외부의 소음을 버리고 내면의 고요함을 들어야 한다. 법구경, 1월 1일 새벽 3시, 현주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새해 목표 세우기 영상이 무의미하게 들렸다. 스카이대학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전략기획팀에 입사한 지 3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가진 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현주는 스마트폰을 켰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무한히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새 새벽 4시가 되어 있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무명의 상태였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는 허상을 쫓아 헤맨다. 끝없는 자극을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현준의 하루는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아침 6시 기상, 헬스장, 출근, 8시간 근무, 퇴근 후 술자리 또는 자기개발, 주말에는 골프나 모임. 현준이 형, 진짜 부럽다. 대기업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현주는 씁쓸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다. 상사들은 현준을 미래의 임원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현준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했다. 이 기획서가 성공하면 회사 매출이 100억 늘어날 거야. 팀장의 말에 동료들은 흥분했지만 현준에게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다. 그 100억이 자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목적 없는 행위는 고통을 낳는다.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는 자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낸다. 정보 중독의 늪에서 현준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중독이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8시간이 넘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에게 끊임없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했다. 연봉 1억 만들기, 주식으로 10억 벌기, 30세 전에 부자 되는 법 같은 영상들이 그의 추천 리스트를 장식했다. 밤늦게까지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 수면 시간은 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지만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영상만 보고 자야지. 하지만 한 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유혹적인 제목의 영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2시, 3시까지 무의미한 영상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떤 때는 잠을 자려고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었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끝없는 욕망은 마치 염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자극에 중독된 마음은 평안을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것이었다. 현주는 비판적 사고 없이 자극적인 정보들을 받아들였다. 주식 전문가라는 유튜버의 말만 믿고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그 유튜버는 사실 일반인이었고 조작된 수익 인증을 올린 사기꾼이었다. 결국 그들은 현란한 말솜씨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데 큰 어려움을 준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현주는 분노했지만 곧 자신의 무지함을 탓했다.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맹신한 자신이 바보였다. 그런데 가짜 정보의 홍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그런 정보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몰되고 집착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뼈저리게 와 닿았다. 무명한 자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 분별력을 기르지 않으면 미혹에 빠진다. 현준의 인간관계도 피상적이었다.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술자리에서는 웃고 떠들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담이나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다. 형, 요즘 어때? 회사는 재밌어. 후배 준수가 물었다. 현주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성공한 선배라는 이미지가 깨질 것 같았다. 그냥 바쁘지만 할만해. 결국 진부한 대답만 했다. 준수도 더 깊이 묻지 않았다. 모두가 겉핥기식 대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현상이었다. 진실한 소통 없이는 진정한 관계가 있을 수 없다. 가면을 쓰고 사는 자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주는 28세에 3년 사귄 여자친구 수진과 헤어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준아, 너는 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수진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다.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 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 그 말에 현주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수진에 대해 깊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연애도 하나의 스펙처럼 여겼을 뿐이었다. 2023년 말, 현주는 심각한 번아웃에 빠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현준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팀장의 걱정 어린 말에도 현주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계속 졸렸다. 식욕도 없었고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결국 현주는 정신과를 찾았다. 의사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다. 최근에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셨나요? 현주는 생각해봤다. 사실 대학 졸업 후 줄곧 이런 기분이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고통의 원인을 모르면 고통을 끝낼 수 없다. 먼저 자신의 무명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의사의 권유로 현주는 3개월 휴직을 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여행을 가볼까 생각했지만 혼자 가기는 싫었고 함께 갈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템플스테이 광고를 봤다. 스마트폰 없는 3일, 진정한 나와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없이 3일을 보낸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지리산 깊은 곳에 작은 사찰.
현주는 생애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3일간 맡겼다. 첫날은 지옥 같았다. 순간순간마다 스마트폰이 생각났다. 손은 자동으로 주머니를 더듬었고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었다. 이게 중독이구나. 현주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봤다. 스마트폰 없이는 5분도 견디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남는 시간에는 더더욱 스마트폰이 없으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주는 법당에 올라가 부처님 앞에 쉬지 않고 절을 했다. 둘째 날부터는 조금 달랐다. 스마트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면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런 소리들이 항상 있었는데 왜 못 들었을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외부의 소음이 멈출 때 내면의 지혜가 들린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셋째 날 저녁, 현주는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성공했다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스님께서 질문했다. 무엇이 성공인지 알고 계신가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높은 연봉, 이런 것들 아닌가요? 스님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들은 모두 남이 정해준 기준이군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요? 그렇습니다. 거사님은 지금까지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셨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회사의 기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른 채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았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의 본성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헤맨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했다. 2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자문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대기업 직원, 명문대 졸업생, 연봉 1억의 직장인. 이런 것들은 모두 겉모습일 뿐이었다. 진짜 자신은 누구인가?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외적 조건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때 자아도 잃는다. 진정한 자아는 변하지 않는 본성에 있다. 생각하다 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생 때 현주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도 지루하지 않았다. 현준아, 그림 그리는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현준을 책상 앞에 앉혔다. 그림은 쓸모없는 것이었고 공부만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현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였지?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현주는 달라져 있었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의도적으로 크게 줄였다. 하루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 대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자기계발서가 아닌 문학책, 철학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년 만에 연필을 잡았을 때의 느낌은 특별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기분을 다시 경험했다. 부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자신의 본성을 찾은 자는 진정한 기쁨을 안다. 외부에서 구하던 행복을 내면에서 발견한다. 인간관계도 달라졌다. SNS 친구 수는 줄었지만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현준아,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대학 동기 성민이 말했다. 어떻게? 예전에는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여. 정말로 현주는 여유로워졌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회사에서도 현주는 달라졌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업무에서도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이 기획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숫자로만 보던 매출을 이제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100억의 매출 뒤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될 고객들이 있었다. 팀워크도 좋아졌다. 경쟁 대상으로만 보던 동료들을 이제는 함께 협력할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1년 후, 현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사회공헌팀으로 부서를 옮겼다. 연봉은 줄었지만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현준이 형, 정말 대단해요. 연봉 포기하고 의미 있는 일 하다니. 후배들의 말에 현주는 미소 지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사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있다. 의미 있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다. 현주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삶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스마트폰 속 가짜 정보에 휘둘리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지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현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주 같은 지혜를 찾아낸 것이다. 책상 위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외부의 소음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부처님 말씀. 현주는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무명의 어둠을 걷어낸 마음에는 이제 지혜의 빛이 가득했다. 고의 수용.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사성제. 고통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 고통을 거부하면 괴로움이 배가 된다. 중보니까야. 모든 중생이 병들고 늙고 죽는다. 이것이 삶의 실상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대반열반경. 봄볕이 좋은 어느 날 영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먼저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초기 치매였지만 의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희야, 나 왜 이런 거야? 아까까지 기억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남편이 불안해하며 말했다.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무서워하는 모습에 영희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희 자신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영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남편을 돌봐야 하는데 자신마저 아프다니. 선생님, 제가 치료받는 동안 남편은 어떻게 하죠? 가족분들이 도와주셔야죠. 하지만 영희에게는 도와줄 가족이 없었다.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시댁과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의 현실이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삶의 첫 번째 진리다. 영희는 홀로 2가지 무거운 짐을 져야 했다. 자신의 암 치료와 남편의 간병.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남편을 돌봐야 했다. 영희야, 나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치매가 진행되면서 남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다. 밤에는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죽은 어머니를 찾으며 울기도 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나는 당신 아내 영희야.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때로는 남편이 영희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같은 고통이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괴로움이 달라진다. 저항하면 고통이 배가 되고 받아들이면 평안이 온다.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희의 항암 치료비와 남편의 치매약과 관리 비용을 합치면 많은 돈이 들어갔다. 영희는 2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입은 끊어졌지만 지출은 늘어만 갔다. 집도 팔아야 했다. 30년간 모아서 아파트를 헐값에 넘기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30년을 모은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구나. 영희는 빈 통장을 바라보며 허탈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다. 남편의 상태를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영희 자신도 암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영희야, 요즘 왜 연락이 안 돼? 모임에도 안 나오고. 친구 순옥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냥 좀 바빠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영희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하면 동정받을 것 같았고 그게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아니야, 괜찮아. 결국 거짓말을 했다. 그 후로 친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 영희는 한계에 도달했다. 남편의 치매는 중기로 악화되었다. 부인, 다른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영희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치료비 때문에 빚을 져 있는 상태였다. 그날 밤 남편이 또 집을 나가려고 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남편이 현관문을 두들기며 소리쳤다. 영희가 말려도 듣지 않았다. 여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아내, 당신 누구야? 내 아내는 어디 갔어? 남편이 영희를 밀쳤다. 항암 치료로 약해진 영희는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는 영희를 보고도 남편은 알아보지 못했다. 도둑이야. 도둑. 그날 밤 영희는 처음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남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병은 악화되고 있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남편이와 함께 죽으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지.
영희는 수면제 한 봉지를 손에 들고 망설였다. 다음 날 오후, 영희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 가족을 만났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40대 중반의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이었다. 남편이 루게릭병으로 5년째 투병 중이라고 했다.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이제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미숙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절망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어떻게 버티세요? 영희가 물었다. 처음에는 저도 죽고 싶었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죠. 미숙이 영희 옆에 앉았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무슨 뜻이에요? 남편의 병을 원망하고 화내는 것과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 둘 다 선택이에요. 미숙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다. 저는 지금까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마음만 더 아파져요. 미숙이 계속 말했다. 지금은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제가 그를 돌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언젠가는 그것조차 못할 날이 올 테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온 영희는 남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치매에 걸렸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가끔 영희를 알아볼 때도 있었다. 여보, 고마워. 남편이 갑자기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다. 뭐가 고마워요.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여보, 저도 고마워요. 30년 동안 행복하게 해줘서.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남편의 병을 원망하는 대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영희의 마음에는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치매로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을 볼 때도 화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자신의 항암 치료가 힘들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희는 병원에서 만난 다른 간병 가족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영희는 새로운 간병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화가 날 거예요.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1년 후, 영희의 암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마음의 평화가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어요. 남편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영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돌보는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하는 거구나. 영희는 이제 다른 환자 가족들의 상담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영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고통 자체는 삶의 일부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영희는 그 선택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